여기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입니다. 입국 심사대에 긴 줄 사이로 한 젊은 동양인 여성이 보이네요. 자율 출입국 심사대가 있는데도 유독 그녀에게만 심각한 표정으로 까다로운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는 마치 뭔가 크게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 루이입니다. 상하이에서 태어나 자란 22살 대학생이죠.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어요. 너희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국민이다. 5천년 문명의 후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들었던 말이에요. 상하이 명문대 국제학부에 다니면서 저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게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환학생 기회가 왔죠. 드디어 선진국을 제대로 경험해보겠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독일이라면 유럽의 경제 강국 아닙니까? 거기서 중국인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준비 과정에서 한국인 룸메이트와 연결됐습니다. 김윤서라는 이름이었죠. 메일로 간단히 인사를 나눴는데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K드라마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윤서는 메일에서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독일 생활이 처음이시면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렇게 써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루이야, 너는 중국을 대표해서 가는 거다. 당당하게 행동해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중국 국기가 그려진 배지도 챙겼어요. 가슴에 달고 다니면서 중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독일 사람들도 중국의 발전상을 알게 될 거야.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상하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번쩍이는 마천루들,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이런 도시에서 자란 내가 독일에 가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자신감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요.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차가울지도 상상하지 못했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설렘 반, 긴장 반이었죠. 드디어 유럽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서 있던 윤서를 보니 한국 여권을 꺼내더군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심사관이 윤서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여권을 받아보는 시간도 30초 정도였죠. 어서 오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심사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윤서도 미소로 답하며 통과했습니다. 참 간단해 보였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중국 여권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독일어로 인사했죠. 그런데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군요. 여권을 받아들고는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죠. 여행 목적이 뭡니까?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교환학생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요. 서류를 더 요구하더군요. 입학허 가서 재정증명서, 숙소 확인서까지. 다른 줄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통과하고 있었어요. 저만 붙잡혀서 신문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잠시만요. 심사관이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둘이서 뭔가 상의하더군요. 제 여권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결국 짐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가방을 열어서 하나하나 확인했죠. 속옷까지 뒤졌을 때는 정말 모욕감이 들었어요. 나는 범죄자가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겨우 통과했을 때는 이미 윤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괜찮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군요. 네, 괜찮습니다.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중국의 위상은 어디 갔을까요? 처음으로 자존심에 금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하이델베르크로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깔끔한 독일 풍경이 지나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선진국은 다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차갑지? 불안이 시작됐어요. 하이델베르크에서의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작은 차별들의 연속이었거든요. 눈에 띄지 않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요. 대학 수업에 들어갔을 때부터 느꼈어요. 독일 학생들은 서로 인사하며 반갑게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더군요. 인사를 해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닥터 슈미트 교수님은 특히 그랬습니다. 유럽 학생들과는 농담도 나누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물어보시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필요한 말만 짧게 하셨어요. 과제는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게 전부였죠. 학교 카페테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직원이 제 앞에 독일 학생에게는 웃으며 오늘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게는 다음이라고만 하더군요. 서점에 갔을 때는 더 심했어요. 책을 찾는다고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등을 돌리더군요. 다시 부르니까 거기 있어요 라고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안 알려주고요. 거리에서도 느꼈어요. 독일 사람들끼리는 지나가면서 미소 짓고 인사하는 걸 봤거든요. 하지만 저를 볼 때는 무표정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시선을 피하거나요. 몸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병원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3일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병원에 갔는데 7분 진료였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스트레스겠네요. 약 처방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청구서를 받아보니 180유로더군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비용은 비싸고 무관심하고 모든 게 지연되고 상상했던 독일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윤서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좀 덜 답답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은 어떤데요? 물어봤더니 윤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해요. 낯선 사람한테도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독일에서 느낀 차가움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는 어떨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독일에서의 생활이 2개월째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차가운 시선들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충동이 일었어요. 윤서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한국 여행은 어려울까요? 여행이요? 언제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이요. 윤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요? 좀 답답해서요. 다른 곳의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그날 저녁 혼자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검색해봤어요. 다음 주 금요일 출발편이 있더군요. 망설임 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예약 확인 메일이 와 있었으니까요. 윤서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한국 갈 거예요. 서울로요. 정말요? 언제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윤서가 기뻐하며 여러 가지 추천해줬어요. 가볼 만한 곳들, 먹을 만한 음식들. 하지만 저는 관광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독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숨을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11시간의 비행이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입국 심사관이 제 중국 여권을 받아보더니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행 목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답했더니 좋은 여행 되세요라고 하며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심사 시간은 1분도 안 걸렸어요. 짐 검사도 없었죠. 공항을 나오면서 느꼈습니다. 여긴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편안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서울의 밤 공기를 마셨어요. 공기 자체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급하게 걷지만 여유가 있어 보였죠.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을 사려고 했어요. 점원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계산할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더군요.
작은 것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하루만 있었는데 왜 이렇게 편할까? 독일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둘째 날이었어요. 종로구를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버스 정류장이 나오더군요. 버스를 타보기로 했어요. 버스에 올라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통카드가 없었거든요. 현금으로 내려고 했는데 잔돈이 부족했어요. 1,300원인데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죠.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도 곤란한 표정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잔돈이. 말하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최명자라고 나중에 알게 됐죠. 아주머니가 말없이 자신의 교통카드를 꺼내서 찍어주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돈을 드릴게요. 급하게 말했는데 아주머니가 손을 흔드시더군요. 괜찮아요. 외국인이시죠? 여행 잘하세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왜 도와주실까?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버스가 움직이면서 창밖 풍경을 봤어요. 한강이 보이더군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건 방금 전 경험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께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내리셨더군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시민이 보여준 따뜻함이었죠. 그날 오후에는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전통차 가게에 들어가서 차를 주문했어요. 사장님이 중국어로 인사하시더군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차를 마시면서 사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생활이 어떠냐고 한국은 처음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시네요. 제가 말했더니 사장님이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낯선 사람이잖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독일에서 제가 느꼈던 외로움을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녁에는 청계천을 걸었어요. 조명이 아름답게 비치는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우유를 샀어요. 점원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해 주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 차가게 사장님, 편의점 점원까지. 모든 만남이 따뜻했어요. 여기서는 내가 환영받는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오후였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좁은 골목길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거든요. 핫! 소리와 함께 넘어졌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안경이 땅에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렌즈 한쪽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죠. 이런, 어떡하지? 당황했어요. 독일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최소 3주는 걸렸거든요. 렌즈 주문하고 제작하고 하는 시간이 그 정도였죠. 중국에서도 일주일은 기본이었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안경점이 보였어요. 명진 안경이라는 간판이었죠. 안경점으로 들어가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오래 걸리겠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반겨주었어요. 정지훈이라고 나중에 알게 됐죠.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부서진 안경을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데 얼마나 걸릴까요? 정지훈 씨가 안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시력 검사부터 해보죠. 오늘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시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5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프레임을 골라달라고 하더군요. 렌즈는 바로 깎아드릴게요.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렌즈를 깎는 소리였죠. 정지훈 씨가 능숙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외국분들 많이 오세요. 급한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얼마나 걸려요? 물어봤더니 30분 정도요라고 대답하더군요. 30분이라니.
독일의 3주와 한국의 30분.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기다리는 동안 정지윤 씨와 이야기했어요. 독일에서는 안경 하나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여기서는 당일 제작이 기본이에요. 정확히 25분 후에 새 안경이 완성됐습니다. 써보니 시력도 완벽했어요. 어떠세요? 정지윤 씨가 물어봤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계산을 하는데 가격도 놀라웠습니다. 독일의 절반 정도였거든요. 여행 잘하세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정지윤 씨의 인사가 따뜻했어요. 안경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긴 빠른데도 따뜻해. 이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독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서울에 대한 느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살고 싶은 곳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는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구나. 저녁에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새 안경으로 풍경을 봤어요.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안경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선명해진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군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이건 보통 복통이 아니야.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독일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응급실이 아닌 이상 야간 진료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것도 3일 후 예약이 기본이었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호텔 프런트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시간에 병원 갈 수 있을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알아봐 주더군요. 24시간 내과가 있어요. 전화 드려볼게요. 몇 분 후에 지금 가시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대요라고 알려줬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이 아니라 그냥 내과 병원이었는데 밤늦게도 문이 열려 있었죠. 간호사가 영어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증상을 설명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곧 보실게요라고 하더군요. 대기 시간은 10분도 안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죠. 어디가 아프세요? 따뜻한 눈빛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진료를 받으면서 느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진료했는데 말이죠. 스트레스성 위염 같네요. 여행 중이시죠? 피곤하셨을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그리고 약 처방을 해주시면서 이틀 정도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계산을 할 때 더 놀랐어요. 진료비가 13,000원이었거든요. 독일에서는 180유로였는데 말이에요. 10배 이상 차이였죠. 약국이 24시간 운영하나요?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병원 1층에 있어요 라고 알려줬습니다. 바로 내려가서 약도 받을 수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이런 건가? 독일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스위스에서 친구가 병원 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3일 기다리고 180프랑 냈던 일 말이에요. 중국 병원은 또 어떻습니까?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밤 10시에 전화했는데 바로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의사도 따뜻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여긴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있구나. 호텔방에 들어가서 약을 먹었어요. 벌써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플 때 받은 따뜻함이 약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독일은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스템 속에 사람은 없었죠. 한국은 달랐어요. 빠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잊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 안경점의 정지윤 씨, 병원의 의사 선생님까지. 모두 시스템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여긴 살 수 있는 나라야.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피처로 온 게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곳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따뜻해 보였어요. 독일의 차가운 불빛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 독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
이제는 단순히 학업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 방법을 찾고 싶어졌거든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일간의 서울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강을 지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돈돼 있으면서도 따뜻하다. 독일처럼 체계적이지만 차갑지 않았거든요. 중국처럼 활기차지만 시끄럽지도 않았고요. 지난 4일간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 느꼈던 편안함,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따뜻함, 안경점에서의 놀라운 서비스, 병원에서의 인간적인 치료까지. 나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여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리무진이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한국어요? 각 대학교에 어학당이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입국할 때는 환영받는 기분이었고 출국할 때는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비행기에 앉아서 창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올 거야. 이번엔 관광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11시간의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대학원을 한국에서 다닐 수도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겠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을 때 느꼈어요. 공항 분위기부터 다르더군요.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4일 전에는 몰랐던 건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하이델베르크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윤서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한국 다녀왔어요. 정말 좋았어요. 어땠어요? 윤서가 물어봤죠. 살고 싶어졌어요. 진심이었어요. 기숙사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독일 생활이 아직 8개월이나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날 밤 책상에 앉아서 한국어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독일에 있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하이델베르크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예쁜 도시였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강이 흐르는 그 도시에 가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한국. 당신 덕분에 나 자신을 회복했어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독일의 차가움 속에서 도망쳤던 제가 이제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사람을 믿고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사회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것을요.